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그동안 좀 주목받지 못했는데, 네. 앞으로 좀 많이 활용될 것 같은 그런, 제도, 권리, 이런 이야기인데. 아, 잘 몰랐던 권리들.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숨은 권리들이 있잖아요. 활용이 잘 안 되면 아무래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안 쓰다 보면.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상황이 변해서 이제 그런 권리를 활용해야 될 때가 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예전에 그 사회행위 취소 청구권. 그게 이제 그런 제도인데 네. IMF 이전에는 그 활용이 별로 안 됐었어요. 아, 그런 다툼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막 그 채무자가 막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채무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막 넘기면서 그 사행위로, 예, 그렇죠. 남의 명의로. 그렇죠. 넘기면서 사행위 취소 청구권이 그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판례가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말씀드린 요 권리도 이제 그런 유형인데 어떤 권리입니까? 그 이제 건물주가 이렇게 중간에 임대차 기간 도중에 변경될 때 세입자가 그 건물주 변경이 됐다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느냐? 네, 그 있잖아요. 문제. 그 문제.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네.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요건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주택 그다음에 상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조금 상황도 조금 틀리고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제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계약 기간 도중에 원래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스톱시키고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계약 위반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건물주가 그러면 바꿔지면 왜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 예. 왜 가능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법리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하여튼 가능한데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우리 이제 법적으로 조금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대항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왜 주택이든 상가든 간에 그 대항력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항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문제됐던 거는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서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대항력이 있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서 문제가 된 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네. 내가 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건물 주인이, 자기들끼리 내 임대차 계약을 가져갔다. 그렇죠. 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을 세주인한테 세주인이 네. 넘겨받기로 했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그게 법리적으로 과연 가능할 건가?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려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계약은 나와 현재 집주인, 전 집주인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동의 없이 집주인끼리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해가지고 그걸 내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았네 승계받은 거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의죠. 근데 내가 동의가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내 권리까지 내 권리를 내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았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만약에 그게 이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별로 사실은, 법에 따라서, 그렇죠. 바뀐, 보호받겠죠.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법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는구나. 당연히. 건물주 바뀌면 임대인 지위가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제 대항력이 없는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걸 따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논쟁이 되면서 판례화 됐는데 대부분 판례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지위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누구인지에 의해서 그 이행 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목적물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될 수 있으며 임차인 입장에서 보아도
신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의 계약만으로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더 유익하다. 그냥 임차인 동의 없이 임차인 지위를 임대차 계약서를 승계하더라도 그렇게 반하지 않는다. 사고 파는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그게 임차인 지위 보호에도 뭐 도움되고 그게 사회의 어떤 통념에도 맞고 뭐 이런 해가지고 약간 법리에는 꼭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임차인 동의가 필요 없이 넘어간다.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공평의 원칙,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거에 따라서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이런 거죠. 임차인 동의 없이 승계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반대하면은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준 겁니다. 요게 이제 98년부터 요게 그 대항력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 그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자, 이게 그 어쨌든 현실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맞죠. 판단이죠. 그 승계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요걸 대항력 있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는, 다른 측면에서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것이, 자, 임대차 보법, 이제 주택임대차보법이든,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법이든, 그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버린다. 그렇죠.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간주한다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봐버리는, 인정해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효과가 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임대차의 승계,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 종전 집주인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다음에 바뀐 집주인,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새로 등장하게 되는 그것도 당연히 이제 효력을 당연 승계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이제 이런 그 대항력 있는 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효력에 의해서라도 그 왠지 임대차 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릴 것 같은, 넘어가 버릴 것 같은, 그리고 임차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승계돼야지 대항력이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있는데 임차인이 나 대항력을 인정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나는 그냥 새로운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갈란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과연 가능한지 이런 이제 논의도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그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그건 여전히 이제 아까 대항력 없는 임대차의 경우와 똑같은 논리로 세입자가 거기에 당연히 구속돼 가지고 새로운 집주인을 그냥 임대인으로 받아들일 그런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아까 그 종전 판례와 마찬가지로 그거는 이제 그 소유자 바뀌는 것을 안 때로부터 그 상당한 기간 내. 상당한 기간 내.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써가지고 그 시점은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제한을 뒀다는 겁니다. 약간 추상적이나마. 그러니까요. 상당한 기간이 상당한 얼마인지는 참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까지가 이제 우리가 중도 해지가 가능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논란. 그게 이제 법리적인 논란이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앞선 좀 전에 요 중도 해지권이 그 앞으로 좀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는 그 상가 임대차하고 이제 주택 임대차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상가 임차인,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
그 중도 해지의 어떤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상황이 그런 생기고 있다. 이제 경기 상황으로 볼 때 불경기로 네. 인해서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자, 우리가 몇 년 전까지는 사실 이런 뭐 중도 해지를 임차인이 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건물주 바뀌면 전이라면 뭐 상상하죠. 건물주 바뀌면은 임차인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 내가 월세 올릴까봐. 월세 올리든지 나가라 그러는지. 그 뭔가 필요에 의해서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 못 받을까봐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됐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법에서도 임차인의 어떤 그 임대차 기간을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정 기간 보장해서 그 영업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졌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에서도 그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그 대항력이라는 걸 인정해가지고 그거를 집주인 바뀌더라도 건물주 바뀌더라도 네. 그거는 그들이 기간은 지켜줘야 돼. 네. 이런 거라든지. 뭐 10년 동안 보장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갱신요구권을 네. 기존에 5년이었는데 또 10년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걸 통해서 임차인을 어쨌든 길게 보호 차원. 영업 기간을 좀 길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초점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게 짧게 하고 그만두고 나가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염두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당하게 못 나가게 하는 거에 집중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싹 바뀐 게 불황이 닥치면서 그렇죠. 임차인이 그동안에 조금 자기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예를 들면 5년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 계약 기간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사를 해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그러니까 하시라도 빨리 나가고 빨리 싶은데 나가고 싶어. 임대인이 안 빼줘요. 그렇죠. 나가면 들어올 임차인이 없으니까. 임차인도 없고 네. 그다음에 임대료가 확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안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면 아까 이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그 판단하에서 세입자가 나 나갈랍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해지하고 전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주세요. 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처럼 이제 불황기에는 제법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알아두면 진짜 좋겠네요. 네. 만약에 정말 가게를 빼고 싶은데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서 고민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상가 임대차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은 그 주택 임대차 관련해서 부분은 왜 활용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냐면 네네. 이게 요즘 갭 투자 네. 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주택에서. 상가는 갭 투자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계형이죠. 네. 네, 거기는 사무실이고. 이제 뭐 건물을 임차인 끼고 뭔가 사는데 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다 월세 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형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낮죠. 예. 돈을 상당히 들여야 어쨌든 투자가 가능한데 주택은 대부분이 전세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돈 안 들이고 조금만 돈 들이고 이렇게 갭 투자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가격하고 전세값하고 그 갭이라 그러죠. 차이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주택 가격이 그 상승을 하게 되면은 사고가 별로 없는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주택 가격이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할 때는 그 바뀐 집주인한테 돈을 못 받는 경우, 돈 얼마 안 들이고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여력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집값도 내려가고 전세값도 내려가고. 보증금도 내려가고 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줄 수 있는, 못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 갭 투자, 단순한 갭 투자가 아니라 전세 사기, 갭 투자 전세 사기인 경우에는 아예 그 집값보다도 더 많은 보증금을 받아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증금 안 갚으려고 어차피 뭐 바지한테 그 집을 소유권 네. 넘기고 네. 이렇게 하면서 아예 작정하고 그 안 갚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세입자가 걸린다 그러면은 바지에는 뭐 어차피 돈을 줄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보증금을 못 받는 그런 사태가 생기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세입자가 고민한단 말이에요. 내 돈 어디서 받지? 어떻게 받지? 이 사람은 바지니까 바지고, 돈이 없고. 그다음에 갭 투자 들어온 사람도 소유권 받고. 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집주인 바뀔 때 중도 해지가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뀐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고민해서 내 돈 돌려받을지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이참에 그냥 계약 해지하고 돈 있는 전소유자 내가 계약했던 사람한테 그냥 돈 받고 나가겠다. 이런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동안에는 이런 건물주 변경을 그 이유로 해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이제 상가 그다음에 주택. 이런 경우에 상황이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입자가 활용을 점점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중도해지권이 거의 안 쓰여지다가 요새 이제 많이 이제 알아가는. 네. 근데 해필 공이 이제 상가도 아까 그런 경기 불황 측면에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주택도 그 갭 투자 때문에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주택 가격도 불황이죠 지금. 그렇죠. 반대로 가니까. 뭐 그런 측면이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건데요. 갖고 저는 막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빌라 왕이라고 천 몇백 채 있다. 그 사람이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바지거든요, 바지. 진짜 소유권만 받은 천 몇백 채를 받은 용돈벌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건 투자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게 좋겠죠. 뭐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은 뭐 많은 뭐 1000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자기가 이름 빌려줘가지고 그냥 취득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어찌 보면 자기가 요거는 갭 투자도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또 100개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분 짓기는 딱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보증금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안 되는 그런 주택들 이런 주택들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중도 해지권 활용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 임대차 보증금 끼고 그냥 주택이든 상가든 매매하는 이런 관행들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왜 그러냐? 이건 이제 당연히 예전 관념으로 보게 되면은 세입자 동의 필요 없이 그냥 사고 팔게 되면은 그 세입자는 자연스럽게 그냥 승계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 세입자는 어떤 세입자든 뭐 대부분은 다 바뀐 집주인한테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거고, 이런 전제하에서 그게 세입자 무시하고 그냥 그렇죠. 넘겼거든요. 생각을 다 했죠, 그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었네. 그럼 난 이게 여기서 돈 돌려받아야겠다. 이렇게 그 예상외로 나오게 되면 이게 그 전제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금 빼고 예를 들면 보증금 빼고 그거를 아주 조금만 그 매매 대금을 받았는데 그 전제는 그 세입자가 바뀐 집주인한테 청구할 거란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다 돈 돌려달라고 하고 돈을 돌려주게 되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이제. 그렇죠. 계약서 다시 써야죠. 돈 금액이 틀려지니까. 세입자한테 돈 돌려받고 이 사람한테 다시 뭐 부상을 청구하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정리가 제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실무적으로 보면은 세입자가 왜 종전 집주인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어요. 그거는 이 집주인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통. 그럴 가능성이 이 상가 많죠. 건물이든 뭐 이 집주인이든 부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전 집주인이 돈 돌려주고 나서 여기다가 돈을 받을 때 돈이 나오겠냐? 그렇죠. 돈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요. 그 다음은 또 이게 특히 이제 그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이 매수한 사람이 이 임차인이 요 월세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있을 거다라는 수익률을 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수익률 몇 퍼센트냐 뭐 그죠. 있잖아요. 네. 내가
뭐 10억에 취득을 했는데 이 세입자가 월세를 어느 정도 내면은 그래도 한 뭐 7%는 되니까 좋은 수익률이네.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그 기화로 해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기대했던 수익률이 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매수이자가 매매계약 취소, 남매매계약 그 해지할래 이렇게 나와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매매계약도 흔들리게 돼요. 그게 이제 그런 그 수익률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상가는 수익률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판단되게 되면은 매매계약까지도 이렇게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부분들,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관행처럼 그냥 당연히 세입자 끼고 넘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래 관행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알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제일 좋은 방법이 그게 이제 알리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알려서 야 이번에 내가 취득하게 되는데 임대차 계약 승계하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렇게 하면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책임이.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그 오케이 한 사람이 중도 해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완전한 거래, 매매 거래. 아예 계약할 때부터 그냥 임차인한테 다 뭐 임차인이 많다면 다 물어봐서 뭐 승계될 건지 아니면 나갈 건지. 임차인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다 물어봐야 되고 임차인이 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서 임대차 승계에 동의하는 전제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뒤탈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관행이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릴 거라 봅니다. 그러겠죠. 이게 우리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냥 매매할 때 왜 세입자 동의를 얻어야 돼? 그렇죠. 내가 사고 파는데 세입자 동의를 내가 왜 얻어야 돼? 내 재산 내가 팔고 사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법리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그 상황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분간은 아마 사고 파는데 세입자 의향 관계없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소송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중도 해지하면서 중도하면 보증금 줘 이렇게 하는 소송이 전주한테 해야 되는데 그런 소송이 좀 불가피한데 그 소송 관련해서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임차주택의 임대 목적물의 양도사실 안대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언제부터 알았느냐 또 안대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케이스에서 얼마의 기간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든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든 이 중도 해지권을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분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이제 상당한 기간 내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면 상가 건물은 조금 그런 논란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적은 것이 상가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바로 월세를 상가 주인한테 받고 뭐 심지어 계약서도 바로 쓰고 그 부가세무 신고도 하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알죠. 그 세입자가 동의했다 임대차 승계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월세를 바로바로 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주택이에요. 그것도 보증금이 크니까 그건. 주택은 월세 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집주인 바뀐지도 잘 모르고. 등기부 안 떼면 모르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 집주인도 안 알려요. 그렇죠. 내 건데. 보증금이 그냥 이렇게 잠겨져 있으니까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이 지난 뒤에 뭐 1년 지나고 뭐 그러다가 집이 경매되면서 그때 알았다. 세입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치 아파지죠. 한 집주인 바뀐 때로부터 한 1년 지났는데 몰랐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와서 등기부 때 보니까 집주인 바뀌었네. 그러니까 나 지금 중도 해지한다. 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상당한 기간이 안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 이렇게 되게 돼요. 예. 양도 사실을 안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 이렇게 되니까 과연 알았는지 몰랐는지 자체가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훨씬 그 부분에서 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계약할 때 그 부분을 세입자의 의사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물어서. 야, 이거 중개사가 확인 설명란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 중개업계도 이런 부분에서 뭐 준비가 덜 돼 있고요. 그 사유관 통념이라는 게 뭐 거래 당사자도 물론이고 중개사도 세입자 동의 얻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코치해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별로? 아이, 그러면 또 임차인 뭐 허락받으니 그럼 또 복잡해지니까. 복잡해지니까. 계약이 안 될 수. 계약이 안 되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